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거기 수요는 이제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 공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펼쳐주시고 이쪽으로 와 보시죠. 자, 우리가 그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그랬죠. 거래 대상이 되는 거, 뭐 Q 수량이라 하고요. 가격 변수를 여기 수직축에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늘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얘가 이제 소비자나 생산자의 어떤 선택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기능은 뭡니까 하면 신호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역할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선택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어떤 기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하게 돼서 우리가 둘 다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로 이제 어떤 결과가 치러지게 되냐면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우리가 뒤에 할 건데 교환을 통해서 잉여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자도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잉여를요, 가장 극대화하게 되는, 최대화 만드는, 그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극대화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낭비가 없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네, 효율성.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살짝 또 보시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잉여를요, 요 삼각형, 이게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를 요걸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원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는 이건 이제 대상이 노동만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원리가 다 비슷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중에서 지금 먼저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수요 잠깐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수요 개념에서는 언제나 일정 기간이라는 말과 구입하겠다는 계획, 사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X에 대한 수요다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X의 가격, Y의 가격, 지난 시간에 소득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나머지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요. X의 가격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화된 수요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수요를 관심 있는 거 하나로만 놔요. 그래서 PX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수요 함수. 이게 일반화된 수요 함수. 이거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부각시킨 수요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P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 분모 여기 X축과 Y축을 뒤집어서 놓게 되고요. 그래서 역수요 함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P로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그래서 PX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우화형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이쪽에 이렇게 눈을 하나 그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살래? 라고 해서 요 옆으로 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제 수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물건을 살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원이다 라고 하면 100원에 10개까지 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PX를 이렇게 표현해서 두 주인공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변화해서 여기에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거. 요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단순화시키기 이전에 얘네들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데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공고에서는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사실은 요약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공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거기는 뭐 공급표부터 나와 있는데 그냥 우선 공급의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이렇게. 그럼 쓸 때 이제 공급이란 해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공급이란. 주인공을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주인공은 생산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생산자. 주로 이제 기업이 되겠죠. 생산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유량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너 생산 공급할래? 라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네, 공급하려는 생산하려는 수량이다.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려는 하려는 수량을 우리가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관심 있는 그 가격만 변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표를 한번 살짝 볼게요. 표.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A, B, C 세 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신호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저 위에 가격이 얼마 주어지게 되면은 생산자 고민하는 거야. 아, 저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가 생산해서 이게 좀 남는 장사일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6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40개 이렇게 돼요. 물론 어떤 공급자는 물건 만드는데 팔면은 하나당 600원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만드는데 비용이 700원이면 그건 생산 공급 안 해요. 왜냐면 내가 7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니 뭐야 600원밖에 못 받으면 그럼 누가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600원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교우위 분업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사 시험 여러분들 수험생 되는 거는 자유롭단 말이야. 나 노무사 시험 공부할래 누가 막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이제 막 시장 조사를 하는 거지. 야, 시험 문제는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경쟁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수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만만치 않아지니까 이 나 정도의 노력과 나 정도의 뭐 이렇게 능력이면 아마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만 사실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이제 뭐 아직 뭐 자신감이 있으면 있긴 있겠죠. 근데 너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저는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지. 아, 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억지로 뭐 고등학교 때는 야 떨어져도 우선 공부해야지 떠밀려가지고 독서실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시험들은 이제 만약에 새로운 신규 출원 인원이 막 늘었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나도 자신 있어.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사 뭐 만약에 혹시 열심히 했는데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또 뭐 더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또 와서 내가 밀렸나 보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0원이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공급하려는 양이 가격이 싸지니까 일부는 5명은 뭐야? 야, 나 한 550원이면 최소한 내가 생산 비용이 550원 정도 드는 사람은 600원이면 남는 장사가 되니까 들어오는데 500원이면 단가 안 맞아 하고 나 안 할래 하고 접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할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매핑해서 표로 나타낸 게 공급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공급표와 이거를 이제 곡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X의 가격을 놓고요. 여기다가 QX를 놓게 되고요.
A점에 우선 C점에 해당하는 게 가격이 400원일 때 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500원일 때 점점점 이렇게 되고 요거를 두 개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격이 지금은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데 뭐 400원, 401원, 402원 이렇게 막 촘촘히 있으면 점이 여기도 촘촘히 있겠죠. 그걸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단락은 바로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해요. 내가 사과를 생산할까 아니면 바나나를 생산할까 하는데 사과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바나나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사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보면 농사도 합격할 수 있고요. 뭐 관세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간평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일을 할 때 뭐 돈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리는가 했더니 농사가 좋대. 그럼 농사 하는 게 더 낫지. 왜 간평사랑 관세사랍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내가 좀 뭔가 나는 뭐 농사 뭐 이쪽 일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거를 접고 이쪽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를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공급표란 다른 조건이, 다른 모든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여러 가격 수준에서 얼마만큼 공급할지를 보여주는 표다. 그렇죠. 일정 기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량이고요.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willingness, 요게 네, 여기 반영돼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공급 함수 한번 볼게요. 공급 함수.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사과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요. 얼마나 생산할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저 수요함수 비슷하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물론 관련된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크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생산 요소 가격인 뭐 임금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인건비 같은 거, 비용과 관련된 거죠. 아니면 기술 수준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과에 대한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또 아니면 사과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있습니다. 자, 부호 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고 얘가 관심 있는 건데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 이거는 우상향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거는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지만 이게 생산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요. 이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한 달 후에 비싸질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파는 게 나아요? 한 달 후에 파는 게 나아요? 한 달 후에 사과 가격이 2배가 뛴대. 그러면 한 달 후에 파는 게 낫지. 똑같은 거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가격에 팔린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밖에 내놨던 걸 몰래 쓱 가져와 가지고 보관했다가 한 달 후에 내놓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이제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공급 함수 이렇게 나타냈고 저 수요 함수랑 똑같이 여기서 저의 관심사는 XJ 가격과 요거 XJ 공급량이 관심입니다 하면 요거 두 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걸로 나타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요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죠?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공급 곡선에서 요 px가 변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공급 곡선의 이동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따로 목차를 잡도록 할게요. 4라고 해서 공급 곡선 상의 이동과 공급 곡선 자체 이동 한번 볼게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브 목차로 잡으면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을 보시면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은 자, 여기 뭐 따로 그냥 결론만 씁시다. 자, 그 재화의 가격, 사과의 가격 그게 변하면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px가 변화 시 다른 요인들은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px만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급에 이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량자를 붙여가지고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 가격에 대응되는. 그리고 만약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체의 이동은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이 가정의 이런 값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다른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팩터 요소들이 변하면 변화 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1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책에도 보시면 자, 우선 산업 구조의 변화 나와 있는데 이거대로 할게요. 임금의 변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임금이 웨이지가 이 비용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생산 비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건비라든가 생산 비용이라고 할게요. 생산 비용의 대표로 임금 하나 할게요. 생산 비용이 증가시로 하시죠. 증가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과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과의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윤 측면에서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건데요.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비용이 비싸지게 되면 이거 말고 좀 접고 딴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자, 이거는 곡선 자체가 각각의 가격 수준이에요. 주어진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QX가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격이 이만큼일 땐 이만큼 공급하려고 그랬거든요. 가격이 이만큼 있을 땐 이만큼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공급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S1 이렇게 좌측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네. 이렇게요. 좌측으로 이동.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산업 구조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산업 구조의 변화.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과수 농가들이 사과 생산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공급량 자체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과의 가격이 변했다기보다는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라든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인구가 막 증가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한 사람당 사과 하나씩 먹게 되는 건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급 곡선 자체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술 진보 볼게요.
기술 진보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만약에 떨어뜨린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이제 뭐 생산하는 기업 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수가 증가해 가지고 아니 우리 노무사 시장이 자꾸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다른 신생 노무사 학원들이 만약에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가격은 똑같은데 강좌들이 많아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진보라고 하면 이제 비용이 싸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인건비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과 생산에 새로운 유전학적 방법이 등장해서요. 사과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덜 들게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이 사과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사과의 공급 곡선은 역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뭐 블러블러 쓰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요런 요인들이 변했을 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기 때문에 사과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보시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런 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소 투입 요소의 가격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임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건비 비슷하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비료의 가격이 증가한 거야. 비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임금이 상승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사과를 재배하는데 투입되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과의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는 좀 풀어보세요. 한번 지금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수요, 그걸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자, 토마토 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제이고요. 우리 수요 관련된 거죠. 정상제는 뭐냐면 소득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가 됩니다. 핫도그가 정상제고 토마토 케첩도 정상제예요. 자, 근데 두 개는 서로 보완제래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뭐죠? 시너지효라고 쓰면 되겠죠. 같이 소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핫도그 가격 상승의 효과. 말이 뭐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관심사가 핫도그랑 토마토 케찹 그런 게 관심사니까 두 개 시장을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 시장을 그려요. 나중에 뭐 녹용할 때도 이렇게 시장을 두 개 그려가지고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많이 그래프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가 핫도그예요. 핫도그. 여기가 이제 토마토 케찹 시장이에요. 케찹. 핫도그 먹을 때 케찹 뿌려서 먹나요? 아무튼 뭐 그런가 보죠. 핫도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핫도그 시장이니까 핫도그 핫이라고 쓰고 여기는 토마토 케찹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토마토 케찹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핫도그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인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쭉 해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을 합니다. 상승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봤죠. 핫도그 만들 때 밀가루를 인풋으로 넣어서 만들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핫도그를 만들 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좌측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여기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핫도그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은 상승한다, 올라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핫도그랑 케찹은 무슨 관계라고요? 거기 보니까 보완제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쭉 보완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완제 관계 이렇게 써요. 보완제 관계. 보완제 관계는 이제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핫도그가 망하면 케찹도 망하고 핫도그가 잘 되면 케찹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 관계? 여러분과 제가 막 싸워요? 아니, 우리 보완제 관계예요.
여러분 망하면 저도 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잘 봐야 돼요. 잘 봐가지고 해야 저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도 좋은 거고, 이 같은 배를 탄 거죠. 여러분끼리는 약간 선의의 동반자 관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경쟁도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도 경쟁 관계에 좀 가깝긴 하긴 하겠죠. 선의의 경쟁. 자,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핫도그에 대한 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핫도그를 안 먹게 되면 케찹까지 안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완관계니까 핫도그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보완관계로서 여기에 대한 케찹 소비량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핫도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케찹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케찹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체 관련된 이게 망했는데 아니면 이거 가격이 올라간 거죠. 대체 저기 보완관계니까 이제 관련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얘가 떨어질 때 얘까지 덩달아서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이건 곡선 자체가 변하죠.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C고 얘는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케찹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케찹에 대한 소비량은 이렇게 같이 거래량도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연습, 요게 1번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런 연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2차에서도 비슷하게 노동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해서 뭐 비슷하게 또 나와요. 근데 객관식에선 답만 띠기띠기 찍으면 되는 건데 주관식에선 설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효과로 오는 것은 나왔는데 1번 보세요. 1번. 케찹의 균형 가격 상승? 아니요. 균형 가격 하락 이래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핫도그의 균형 공급량이 증가? 핫도그의 균형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틀렸고요. 증가가 아니고. 토마토 케찹의 균형 거래량 공급량의 증가? 아니요. 감소하잖아요. 토마토 케찹. 예, 감소했고요. 4번 볼게요. 핫도그의 균형 수요량의 증가? 아니요. 핫도그에 대한 수요량? 그러니까 요게 균형 여기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다 균형에서 같잖아요. 그래서 공급량 감소, 수요량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참고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비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보는 거 연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밑에서 눈을 그려놨잖아요. 올려다 보는 그래프를 좀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비밀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 수요 곡선은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뒤에 잉여할 때 다시 할 건데 어떤 XJ에 대한 수량이 있으면요. 이 높이를 뜻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소비자가 이 높이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Q0를 소비한다. 이렇게 되면 이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지불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불하려는 금액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먹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한 단위당 그걸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할 텐데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 한계 효용이 자꾸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소비를 했는데 만약에 만족이 더 증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상향하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자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소하는 걸 일반적으로 전제로 하고 얘기합니다. 물도 목마를 때는 이렇게까지 소중하다가 자꾸 물을 먹게 되면 약간 이렇게 만족이 떨어지다 계속 먹으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겠죠. 뭐 고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곡선 한번 볼게요. 공급곡선은 이게 수량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곡선 이거를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소비를 할 때 높이가 바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바로 비용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공급을 할 때 이만큼 최소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생산자가 네,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비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임금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좌측 이동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밑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방 이동이잖아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답을 쓸 때는요. 뭐 좌측, 좌상방 하면은 좀 약간 그러니까 좌측하고 밑에서 또 바라본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또 써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볼게요. 자, 수요와 이제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서요. 더 이상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번. 균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 자, 우선 첫 번째 시장 균형이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쭉 가 보시면 네, 세 번째 줄에 균형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균형의 개념 한번 볼게요. 균형의 개념. 자, 기본적으로 균형 개념이다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요.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를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만한, 체인지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have no incentive to chang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는 그냥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가 있으면 글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뭐 그래요. 그래서 양쪽의 힘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를 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어떤 새로운 교란 충격이 없는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교란 충격이 없는 한 내재적으로 변할 요인이 없는 상태 그게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강의 들어보니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럼 여기 그냥 있으면 그 균형인 거지. 근데 제가 아야 하고 넘어져가지고 수업을 못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야 다른 선생님 찾아가자 이러면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것이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해요. 거기 보니까 뭐 시계추 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는데 시계추가 그냥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차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좀 멈춰지게 되면 그게 이제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왔는데 이렇게 언덕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공이 이렇게 3개 있어요. 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네, 거기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A라는 공이고요. 여기가 B라는 공이 있고 얘가 C라고 합시다. 자, C라는 공은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거는 균형 상태가 아니야. 여기 마찰이 있어서 딱 달라붙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려는 힘이 작동하게 되니까 이 C는 균형이 아니고요. B는요, 왼쪽으로 가려는, 왼쪽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이건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라는 공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A도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는 균형이 아니고 A와 B는 균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균형의 3요소 한번 볼게요. 균형의 뭐 3요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성. 균형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뒤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가 있긴 한데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요. 균형의 유일성. 균형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 존재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멀티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복수의 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균형의 안정성. 이게 이제 또 관심사가 돼요. 스테이블한가 그렇지 않은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C는 균형이 아니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근데 A도 균형이고 B도 균형이거든요. A가 위태위태하지만 그 상태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A와 B의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누가 힘을 여기서 팍 가하게 되면 A라는 공은요.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그냥 자꾸자꾸 원래 상태보다 멀어지게 돼요. 근데 B는 누가 여기다 힘을 가하잖아요. 그럼 공이 떼굴떼굴 올라갔다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안정적이다 얘기하고요. 회복이 되지 않고 원래 균형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unstabl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stable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테이블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unstable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정도만 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수요 공급 가지고 살짝 한번 내용을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수요 공급을 이용한 균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균형.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내용을 보시면 수요 공급 복습 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뭐 QX가 있고요. X의 가격이 있다 합시다. 그냥 X자 뺄게요. 그냥 Q와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형 하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가격이 여기 있다 합시다. P0라고 합시다. 자, 가격이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가격이 되게 낮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 곡선이 뭐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건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있어요. 15명이 15개가 구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요 가격이 P0에서는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개까지만 이렇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15명인데 15개인데 공급되는 양은 5개밖에 없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초과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P0 가격 하에서는 자, 공급하겠다는 공급하려는 이 수량보다 수요하려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수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그렇죠.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되고 공급량이 작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는 저요 제가 살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이렇게. 경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할 때 여기 뭐 한정된 어떤 분필이 있습니다.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막 가격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얼마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뭐 피카소가 쓰던 지우개입니다. 사실래요 이거? 저는 안 살 것 같아. 이거 왜 사지? 하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1000만 원 하고 재벌들은 그걸로 뭐 돈 세탁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10억 막 싸우다가 자존심까지 걸리다 보니까 막 100억에 이걸 사. 그 피카소 지우개 100억. 아니 이걸 왜 사는지 뭐 돈이 남아 도나 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또 미소를 지기도 해. 와, 내가 얻었다 하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이걸 100억까지 주고 살 의사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멈춰 있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초과 수요 상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라가요. 자, 다음에 가격이 P1이라 해봅시다. P1 가격에서는 오히려 반대야. 여기 보시면은 공급하려는 양이 15개인데 수요하려는 양이 자, 수요 곡선 상에 있는 게 5개잖아요. 살려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시중에 나온 공급량은 시장에 나온 거는 15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P1 가격 하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태고요. 이걸 우리가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피스타가 되면은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때는 딱 10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살려는 사람도 10명, 뭐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도 10명 아니면 10개 이렇게 되니까 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구입을 하고 집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장터에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건 생산 공급자고 그리고 얘는 소비자가 되는 건데 둘이 이제 매칭이 되는 거야. 매칭이 돼가지고 서로 계약이 체결되고 집에 가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 하에서는 네,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우리는 균형이 달성되었다. 그래서 달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뭐가 조정됐냐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균형이 달성되는 상태니까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저거 가격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제목을 다시 다뤄볼게요. 수요 공급을 이용한 균형인데, 균형으로 찾아가서 조정이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가격이 조정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 과정,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딱 되면 더 이상 변할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요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장터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균형 가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균형이 달성된 가격을 시장이 청산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청산, 마켓이 깨끗해진 거예요. 청산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청산은 마켓이 깨끗해졌다 해서 클리어링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러면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도 있으면 다른 조정 과정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수량이 조정되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이 조정되는 거예요. 수량 조정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 자체는 거기에 뒤에 나와 있는 30 몇 페이지야? 7페이지 거기 보시면 가격 조정과 균형 나와 있는데요. 밑에는 이제 뭐 가격 조정 과정 가지고 본 건데, 수량 조정 과정도 살짝 한번 볼게요. 이쪽에 수요 공급의 비밀을 봤으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가 Q0로 생산된 공급량이 좀 되게 작은 경우라고 할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할게요. Q1도 있고. 자, 그럼 먼저 Q0를 보면 이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눈을 밑에서 올려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다 쓸게요. Q0 하에서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수요 곡선의 의미가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자가 시장에 나갈 때 언제나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돈을 최대한 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면 나 안 사. 늘 마음속에 품은 그런 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난 말이야, 최대한 이만큼까지는 돈을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소비자가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이고요. 생산자는 공급 곡선의 높이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비용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아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만 받아도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진 않죠. 근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최대한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 가격이 얼마 형성되면은 서로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희소하고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량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옆에다 살짝 써보면 P0 하에서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예요. 지불하려는 가격이 자, 생산자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그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이건 최소예요. 최소한 받으려는 가격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서, 자, 이거는 시장에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려는 힘이 작동돼요. 하려는 힘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Q1에서 볼게요. Q1에서는, 자, 이것도 밑에서 올려다 보시고 수요 공급 곡선을 해석해 보세요. 저기 비밀 말씀드렸죠? 자,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은, 아니, 난 말이야, 이만큼은 최소한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생산했는데 근데 주려는 사람은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저 이만큼 이상은 줄 생각 없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이 체결 안 되죠. 자꾸 안 팔리고 재고가 자꾸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뭐야 만들었는데 안 팔리네? 그 다음부터 생산을 줄여요.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Q스타가 되면 여기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Q1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요. 그냥 반대가 되므로 반대가 돼요. Q1과 Q0와 반대가 되어서 Q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Q스타에서는 그쵸,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돈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당연히 바로 이제 균형이 달성된 수량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균형이 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균형으로 조정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아셨죠? 이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 균형의 3요소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균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나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첫 번째 임대료 규제랑 최저임금제 두 개만 잘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서 설명드린 다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게 여기 이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1차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얼추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